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11월 14일 금요일 오늘 코스피 3.8% 급락 마감했습니다. 4011.57까지 떨어졌는데요. 개인이 3조 원 넘는 순매수세 보였음에도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기관이 1조 원 가까이 주식을 던지는 모습에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급락한 가운데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 높아졌는데요. 이 여파가 고스란히 우리 시장에도 전해졌습니다. SK 하이닉스 8% 넘게 빠졌고 어제 미국에서 테슬라 등 전기차 관련주 급락했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2% 넘게 하락하면서 897까지 900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달러원 환율 10원 내린 1,457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에는 1,475원 가까이 치솟았거든요. 정부 구두 개입에 다시 낙폭을 확대하면서 1,457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14.5도입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X에 잘 부탁드립니다. 띄워드렸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예요. 조동희님 환율 구두 개입했음에도 1,459원 약효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약효가 그래도 센 겁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환율이 지금 당장 급락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구두 발언 한마디에 이렇게 거의 20원 가까이 1,475원까지에서 1,456원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꽤 많이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급락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걱정이긴 하죠. 1,480원 넘을 뻔했으니까. 차영숙님 안녕하세요. 저 원래 4시 퇴근인데 오늘 야근할 것 같아요. 외로울 뻔했는데 어방목이라는 좋은 벗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일하면서 귀 쫑긋하고 잘 들을게요.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또 좋은 벗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네, 차영숙님 오늘 야근인데 저와 함께 그래도 1시간은 지루하지 않게 한번 가보자고요. 배미라님 깊어가는 가을 어떻게 만끽하고 계신가요? 온통 노란 은행잎으로 덮인 도로 쓸고 계신 미화원 아저씨께 달려가 따뜻한 두유 한 병을 드리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한바구음 지어주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은 금요일 오후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이야, 그러면 저는 배미라님께 커피 한 잔 쥐어드려야겠네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착한 마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로 저희 방송 보실 수 있어요. 유튜브 채널은 시교라로도 보실 수 있거든요.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 1교시는 방과 후 특강 준비했습니다. 요즘처럼 장이 좋아서 여기저기서 돈 벌었다는 사람도 많은데 오늘은 좀 물론 장이 안 좋았지만 꼭 내 계좌만 좀 영 시원찮을 것 같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 좋을 투자법 배워보고요. 이 교시는 여행하면서 다른 나라 속사정까지 들여다보는 삶은 여행. 오늘은 대한민국 경기도 양평으로 떠납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아이를 낳을 때 바라는 한 가지는 바로 건강일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과 부족함은 제발 닮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죠. 여기서 살짝 욕심을 보태면 두뇌랑 키는 엄마, 체형과 성격은 아빠처럼 우월한 것만 물려받았으면 하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사실 이런 욕망은 오랜 시간 인간이 반복해온 본능입니다. 유럽을 지배했던 합스부르크 가문의 초상화를 보면 턱이 유독 길고 튀어나와 있는데요. 이 집안은 우리의 우월한 유전자로 권력을 지키겠다며 사촌끼리, 삼촌과 조카끼리의 근친혼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 야심은 유전적 변이로 나타나 턱을 세대마다 더 돌출시켰고 급기야 왕조의 건강과 운명을 무너뜨린 실패작이 됐죠. 그런데 이런 욕망이 요즘엔 기술로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는 배아 단계에서 DNA를 분석해 암이나 심혈관 질환, 비만, 정신질환 위험 확률을 계산하고 비교할 수 있는 배아 유전자 검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난임 증가로 체외 수정이 늘면서 이런 서비스에 수천에서 수만 달러를 쓰는 부모도 많아졌죠. 일부 업체는 지능이나 키 같은 비질병적 특성까지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선별해 서열을 매긴다는 거죠. 과거 특정 외모와 우월한 혈통만 남기겠다며 그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억지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했던 나치의 선택적 번식, 우생학과 다름없다는 비난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만 남으면 세상이 더 좋아질까요? 역사를 보면 우월함의 기준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힘이 제일 중요한 시대에서 지능, 그 다음엔 감정 조절 능력으로 시대와 환경에 따라 끝없이 변하고 있으니까요. 미래에는 또 어떤 능력이 우월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인류의 발전은 우월함이 아닌 예상 밖의 결함이나 한계, 실수 같은 부족함에서 그리고 완벽함이 아닌 복잡함 속에서 발전해 왔다는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건강한 아이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완벽한 아이를 향한 욕망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올해 주식시장 확실히 좋습니다. 지수는 우상향하고 AI 반도체 관련주의 훈풍이 시장 전체로 퍼지면서 분위기 살아났죠. 주변에서는 두 자릿수 수익률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막상 내 계좌는 덜 오른 것 같고 오히려 고점에 뒤늦게 올라탔다가 속만 태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장은 훨훨 날아가는데 나는 자꾸 타이밍을 놓치는 기분. 상승장 속에서 미묘한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방과 후 특강에서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Back to the basic. 주식 투자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 준비했어요. 돈으로 읽는 세계사의 저자, 역사 속 사건과 인물을 통해 경제를 읽어내는 강영훈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영훈입니다. 네, 이렇게 또 뵙네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주식시장이 물론 오늘은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인데 모르는 것만 올라서 그런가 돈 버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시장 상황이 이렇게 좋은데도 역설적이게도 계좌가 파래진다. 손실을 보고 있다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NH투자증권이 240만 명의 계좌를 분석했더니 1인당 평균 931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요. 실제로 그 5천만 원 이상 손실을 기록 중인 투자자도 5만 명 이상 됐다고 하니까 실제로 많이 돈을 잃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큰 이유 중 하나는 투자 적기를 놓쳤다는 조바심일 텐데요. 처음 상승장이 시작될 때는 겁이 나서 못 사다가 한참 오른 후 뒤늦게 뛰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미 너무 비싸게 매수하게 돼 수익은커녕 조정 국면에 손해를 보게 되죠. 결국 시장의 타이밍을 재려다 실패하는 분들이 많은 셈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오를 때 쫓아가면 고점에 물릴까 봐 또 걱정되고 안 따라가자니 또 나만 돈 못 버나 해서 소외되는 감정도 들고 결국 이제 타이밍만 재다가 실패한다는 말씀인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뭐 다른 무슨 방법이 있어요? 이럴 때는 가장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가치 투자로 돌아가 보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가치 투자는 이제 기업의 내재 가치에 집중해서 주가가 싸게 저평가되어 있을 때 사고 제 가치를 찾을 때까지 오래 보유하는 접근법입니다. 일시적 분위기나 군중 심리에 흔들리지 말고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보라는 건데요. 전설적 투자자인 벤저민 그레이엄이나 오늘날의 워런 버핏, 찰리 먼거 뭐 이런 사람들도 가치 투자로 현인의 자리까지 오른 분들인데요. 네. 그런데 이분들보다 사실 더 앞선 100년 전에 가치 투자로 접근해서 거대한 부를 이룬 투자자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역사상 손꼽히는 여성 투자가 해티 그린인데요. 그녀는 월스트리트의 마녀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가치 투자 철학의 시초격인 인물입니다. 해티 그린. 우리 사실 그동안 어방목에서는 꽤 많은 투자가들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1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군요. 어떤 사람이길래 마녀라고까지 불렸어요? 예, 해티 그린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활동한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인데요. 그녀는 당시 여성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월스트리트를 주름잡는 큰손으로 불렸고 1916년 사망할 때는 남긴 재산이 2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하면 하나로 한 6조 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투자 실력과 절약으로 일궈냈다고 해요.
투자 철학도 아주 단순했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판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해티그린은 남들이 공황에 빠져 팔아치울 때 오히려 가감히 사고 과열되면 파는 철저한 원칙 투자로 유명했는데요. 결국 싸게 살 기회를 노려서 남들이 두려워하는 자산을 집어들고 충분히 가치가 올라가면 파는 식으로 부를 축적한 셈입니다. 쌀 때 사고 올라가면 판다. 근데 강 기자님 그 쌀 때 사고 충분히 가치가 올라가면 파는 건 좀 저도 그래요. 네, 네. 저도 뭐 그게 언젠지 계속 틀려서 그렇지. 근데 사실 그런 기준은 누구나 이제 세울 수는 있는데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는 이 사람한테 해티 그린한테는 그게 좀 쉬웠다는 거잖아요. 근데 해티 그린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길래 그게 지금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탁월한 감각이 있었을까요? 사실 해티그린이 오늘날 있었으면 오늘 주식을 샀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해티그린은 사실 어렸을 때 집안으로부터 사랑받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포경 산업을 하던 아주 큰 사업가긴 했는데 고래잡이. 예, 고래잡이요. 고래잡이가 사실 터프한 산업이다 보니까 딸보다는 아들을 많이 원했거든요. 물론 그 당시 풍조가 아들 선호 사상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실망했냐면 해티그린 아버지가 해티그린이 나오자마자 이 딸을 외할아버지 댁에 보냅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참 처연한 얘기지만 사실 이게 해티그린에겐 약이 됐는데 눈이 침침한 외할아버지에게 매일 아침 경제신문을 읽어줬다고 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경제에 눈을 뜰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역시 어렸을 때부터 매일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얘기들, 경제 이슈 알면서 알게 모르게 그걸 못 알아들어도 다 이렇게 접하면서 성장한 건데 그게 또 이렇게 켜켜이 쌓이면서 경제의 흐름을 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경제는 아무래도 이제 반복이다 보니까 결국 어박목이 답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잠깐 하면서 어쨌든 그거 말고 또 다른 요인이 있었어요? 그 해티그린의 집안이 케이커 교도였거든요. 케이커 교도? 예, 케이커 교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게 물질주의를 좀 경계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돈은 벌되 그렇다고 흥청망청 쓰는 걸 죄악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고 해티그린이 외할아버지네 집에서 교육을 받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케이커 교육을 받다 보니까 해티그린의 몸에도 이제 그런 절약 정신이 체화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티그린은 실제로 집에 돈이 많아도 절대 비싼 건 싸지 않고 싼 걸 사서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근데 사실 절약이 몸에 밴 거랑 마녀라는 그 이미지는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왜 월스트리트 마녀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사람들이 좀 조롱을 많이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그 해티그린은 돈은 많이 벌었지만 정말 안 쓰기로 유명했거든요. 당시 부자들은 돈을 펑펑 쓰는 도금 시대에 살았는데 해티는 돈이 많아도 허름한 옷을 입고 검소하게 지냈습니다. 은행에서 공짜 신문을 얻어보거나 난방비 아낀다고 집에서 추위를 견딜 정도였어요. 오늘날 같으면 재벌이 뭐 다이소를 가서 뭐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푸드코트 가서 밥을 먹거나 이런 거였겠죠. 그러니 당시 사람들 눈에는 해티가 좀 이상해 보였겠죠. 구두쇠, 짠돌이, 수전도 같은 온갖 놀림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너무 아끼다가 자기 아들 치료 시기를 놓쳐서 다리를 절단하게 만들었다는 소문까지 퍼졌거든요. 실제로 지금 구글에 그 해티그린을 검색하면 네. 같이 속옷이랑 같이 하나 나오는데 속옷? 아주 낡은 속옷이 나오는데 네. 그 해티그린이 한 번도 속옷을 갈아입지 않았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거의 근거 사진으로까지 등장이 됐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부자이면서 부자답지 않다고 손가락질 받았고 결국 월가의 마녀라는 별명까지 붙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오늘날 평가는 또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는 당시에는 돈은 벌 줄 알지만 쓸 줄 모르는 괴짜 정도로 취급받았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사실 해티그린은 시대를 앞서간 투자 철학의 소유자였어요. 가치 투자의 창시자는 벤저민 그레이엄이라고 잘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해티그린은 그레이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가치 투자 원칙을 몸소 실천한 인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팔 때 사들이고 거품일 때는 관망해 현금을 쥐고 기다리는 그녀의 원칙이 지금 나타난 모든 가치 투자의 모범이라고까지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해티는 당대 최고 부자였던 JP 모건마저도 놀랄 정도로 성견지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녀가 죽은 뒤에는 뉴욕타임스에서 막대한 재산을 모으는 동안 보여준 청빈함과 겸손을 기리는 사설을 실었을 정도인데요. 해티 그린의 별명이 마녀는 참 부당했고 오늘날 가치로 보면 금융의 지성인이라고까지 불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티 그린이 대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길래 그런 얘기까지 나올까요?
그 1907년에 미국의 금융공황이 일어나거든요. 네. 뭐 은행이 도산하고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당시에 뉴욕 신용 시스템이 연쇄적으로 흔들리면서 그 가장 큰 부자였던 JP 모건이 당대 부자들을 다 모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해티 그린이었거든요. 아하. 그 해티 그린과 같이 모아서 자금을 모아서 이 정부와 그 금융권에 유동성을 우리가 공급하자. 각자 돈을 출연해서 이렇게 활동을 한 거였습니다. 이때 해티 그린이 현금 보유자로 등장하는데요. 그녀는 그 공포가 극대화된 순간 뉴욕시랑 일부 금융기관에 자금을 빌려주고 저평가된 우량증권과 채권을 매입해서 시장에 신뢰를 보낸 거였습니다. 그 해티가 현금 우산을 펼쳤기 때문에 연쇄 금융 도산을 막을 수 있었던 이런 위대한 인물로 볼 수 있죠. 아, 그러니까 그때는 그 시절에는 그 페드 연준이 없었던 시절이라서 국가가 아닌 JP 모건 같은 민간 금융인이 이렇게 위기에서 마지막 수단이 됐는데 그때 이제 인간 중앙은행 역할을 해준 게 해티 그린이었다 그 얘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또 다시 정부와 금융기관이 빌려가서 돈이 돌게 되는 네. 그런 효과가 있었군요. 해티 그린이 했다는 그 가치 투자 원칙도 자세히 좀 파헤쳐 보죠. 다들 알고는 있지만 실행은 어려운 가치 투자. 이도형님께서 저는 쌀 때 사서 더 싸게 팔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해티 그린의 가치 투자에서 오는 날 우리 투자자들이 좀 배울 수 있는 핵심 뭐가 있을까요? 그 가치 투자 원칙이라 하면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사실 가장 간단하게는 싼 값에 사고 비싸게 판다인데요. 말은 간단하지만 사실 지키기가 어렵죠. 네. 오늘 같은 공포에 시달리면 다 팔아버리기 마련이고요. 핵심은 기업의 내재적 가치보다 주가가 충분히 쌀 때만 매수하는 건데요. 재무제표를 잘 살펴서 기업이 가진 자산, 벌어들이는 이익 등을 따져보고 현재 주가가 그 가치에 비해 낮을 때만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 샀다면 조급해하지 말고 내재 가치가 주가에 반영될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워런 버핏도 가치 투자의 3대 원칙으로 내재 가치 대비 싸게 사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꾸준히 보유하며 이해하는 사업에만 투자하라고 강조했거든요. 요컨대 좋은 기업을 쌀 때 사서 오래 들고 가라는 건데요. 안전마진, 계산된 가치 대비 충분히 낮은 가격에 살 여유를 두라는 것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시장이 흔들려도 기본 가치가 받쳐주니까 견딜 수 있다는 논리가 됩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 평범한 이치이기도 한데 실제로는 참 지키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특히 뭐 AI 종목처럼 하루하루 분위기가 바뀌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도 이런 가치 투자 전략이 좀 통할까요? 시장 환경이 과거와 같진 않은 건 사실인데요. 네. 기술주나 미래성장주처럼 단기간에 급등하는 테마도 있고 정보도 넘쳐나다 보니 옥석 가리기가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투자의 기본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주식이란 건 회사의 소유권이고 장기적으로 주가에는 그 기업의 실적과 가치가 반영되기 마련이니까요. 실제로 워런 버핏을 비롯한 투자 대가들이 수십 년간 시장에서 살아남고 성공한 비결이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투자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열광한다고 덩달아 뛰어들기보다 기본기로 돌아가서 옥석을 고르는 태도가 지금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제 뭔가 원칙 그리고 주식은 인내다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인내 싸움이다 이런 얘기 같아요. 오늘 해티 그린 이야기 쭉 들어봤는데 우리 투자자들이 기억해 볼 만한 개인 투자자를 위한 마지막 교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해티 그린의 성공은 남들보다 뛰어난 천재적인 능력 때문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꾸준함에서 나왔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눈앞의 등락이나 유행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막연한 감이나 남의 말에 기대어 무턱대고 투자에 뛰어들기 전에 이 회사의 가치가 무엇인지 지금 주가가 싼 건지 비싼 건지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해티 그린처럼 공포의 순간에도 가치를 볼 줄 알고 거품의 순간에도 이성을 지킨다면 장기적인 승산은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도 원칙 있는 투자, 생각하는 돈을 만들어야 투자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경제신문을 매일 읽어왔던 해티 그린 우리도 이제 어방목 매일 들으면서 제2의 해티 그린 한번 돼보자고요.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강영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코나의 마녀 여행을 떠나다 듣고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진우님께서 소장님 내일 둘째 아들 수시 면접 있어요. 민기 화이팅 한번 부탁합니다 해주셨는데 벌써 또 이제 수시에 이제 들어가죠. 수능 끝나고. 민기야 면접은 기세야. 너는 좋은 사람이니까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자신 있게 잘하고 와. 민기 화이팅. 자, 권순주님. 듣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투자가 살 길인데 이렇게 도와주니 너무 좋아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죠? 좋죠? 매일매일 들으시면 정말 이제 투자에 감이 더 잡히기 시작하고 멀리 보는 눈도 키워진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권순주님. 유튜브로 정지선님께서 소장님 숨겨진 개그 본능을 마음껏 꺼내주세요. 오늘도 좋네요. 어박목 화이팅입니다 해주셨는데 저의 개그 본능을 아시는 분의 정지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제가 좋아하는 업계 선배인데 정지서 기자님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보고 계시는군요. 네, 개그 본능을 마음껏 꺼내고 싶은데 점잖아야 하는 그 아이템도 좀 많아가지고 자제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해볼게요.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랑스 제1제국의 황제였던 이 인물이 전쟁 중 잃어버린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최근 약 52억 원의 경매에서 팔렸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인물은 1815년 워터루 전투에서 영국 프로이센 연합군에 밀려 퇴각하다가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마차 안에 두고 떠났다는데요. 그 뒤 프로이센의 호헨촐레른 왕가가 이 보석을 갑오로 간직해왔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 경매에는 브로치뿐 아니라 그가 황제 대관식 때 착용했던 녹색 에메랄드도 함께 나와 화제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프랑스 제1제국의 초대 황제로 유럽 대부분을 정복했지만 워털루 패배 후 퇴위해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됐던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자, 보기 있습니다. 1번 나폴레옹, 2번 잔다르크, 3번 처칠. 이분의 이 대관식 그 그림이 굉장히 유명하죠.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인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행 전문 PD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현지인들의 일상이 눈앞에. 삶은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박목 특파원 탁재영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행으로 썼다는 탁재영 PD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국내 여행 떠나본다고요? 네, 국내 여행 한번 또 가봐야죠. 오,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네. 좋아요. 근데 저도 퀴즈 참여해도 돼요? 퀴즈요? 예. 뭐 저 힌트도 떠올랐는데. 힌트 한번 임진왜란 때 주세요. 나대용 장군이 너무 큰 힌트를 주셨네. 자, 오늘은 네, 오늘 어디 가요? 이제 너무 다니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네. 이럴 때 정말 주말에 진짜 어디 가지 이런 고민 가지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서 뭐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테니까 수도권에서 가기 정말 만만한 곳 그러면서도 볼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곳 양평으로 가보겠습니다. 양평. 네. 개인적으로 이제 양평하면은 그 두 개의 물이 만나는 그 두물머리. 네. 두물머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거든요. 네. 두물머리라는 게 네. 뭐 이제 두물머리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무엇과 무엇이 만나느냐 이 뭘까요? 두물. 맞죠? 네, 두 물이죠. 큰 물이 만나는데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쳐져서 비로소 하나의 한강이 돼서 서해로 이제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이곳이 양평이 조선시대 때부터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북한강은 금강산에서 발원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남한강은 금룡소라는 데서 발원을 하는데 이게 그래서 북한강이랑 남한강이랑 이 물의 성격도 다르고 흐름도 좀 달라요. 근데 이게 여기서 합쳐져 가지고 이제 한양을 향해서 오는 거니까 조선시대 때는 그 조운이라 그러죠. 네. 이 세금을 다 쌀로 걷었잖아요. 이거 이제 배로 운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이제 여기서 모여드는 거지. 그래서 한양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렇게 두물머리. 네. 야, 여기 가을에 두물머리가 이게 노란 그 은행잎도 쫙 맞아요. 절경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던데. 가을에 가면은 여기 노란 은행나무길이 아주 그냥 황금빛 터널처럼 그냥 쫙 깔려 있고요. 이 풍경이랑 또 어우러지는 게 이제 물안개.
물안개. 네, 여기 또 아침에 그 물안개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안개가 쫙 자욱한 이런 또 은행나무 길의 모습. 이거야말로 어떤 양평이 보여줄 수 있는 가을의 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완전 포토전이겠어요. 포토전. 가는 데마다 다 포토전이고요. 여기 그리고 400년 넘은 또 느티나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무 딱 보면은 네.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 앞에서 절하고 이랬구나 라는 생각을 딱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두물머리 인근에 네. 되게 작은 섬도 하나 있지 않아요? 네, 여기 두물머리 인근에 이제 양강섬이라는 섬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다리로 어쨌든 연결이 돼 있어. 약간 여의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강 옆에 이제 강이 이 섬 옆에 강이 흐르는데 네네. 한쪽 강은 되게 좁고 샛강 같이 한쪽 강은 그 강 그대로고 네. 이런 느낌이죠. 여의도처럼. 그래가지고 여기 다리로 다 연결돼 있어서 이제 올라갈 수가 있고요. 가보면 이제 아주 예쁜 정원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가 보면은 옛날에 이제 전설도 하나 이제 서려 있고요. 전설 무슨 산책하기 전설이요? 되게 좋은 섬인데 딱 올라가 보면은 섬 끄트머리로 가면은 네. 이거 뭐 섬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이런 게 하나 물에 동동 떠 있어요. 오. 그 섬의 이름이 그러니까 양강섬에서 바라다 보이는 그 조그만 섬의 이름이 네. 떠드렁섬입니다. 떠든 애가 있었나? 그러니까 그게 떠드렁? 떠드렁 떠든 애가 떠드렁이 아니라 떠돌아? 떠내려왔던 얘기예요. 떠내려왔다. 전설에 의하면 이게 충주에 있었대요. 오. 충주에 있었는데 여기까지 떠내려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난 거지. 재밌다. 근데 재밌다. 이제 이 또 떠드렁섬이 가서 네. 보면 되게 신기하게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말을 뭔가 지어내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이괄 장군과 청개구리 전설도 네. 여기에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건 또 무슨 전설일까요? 왜 그 청개구리 전설 옛날에 청개구리가 하도 그 엄마 말 안 들어가지고 네네네. 어머니가 이제 그 엄마 개구리가 돌아가실 때 맞아요. 나는 꼭 물가에 묻으렴. 왜냐하면 말 안 들을 줄 알았으니까. 근데 그 말만 들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제가 맨날 우리 애한테 하는 말인데. 근데 이괄의 전설은 뭐냐면은 네. 이괄 아버지가 글쎄 네. 사실은 정체가 이무기였다는 겁니다. 오. 그래가지고 이제 이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네. 이제 원대한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이괄이 자기 말을 맨날 안 듣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야 내가 죽고 나면은 저 떠드렁섬에 바로 묻어라. 왜냐하면은 그러면 이괄이 거꾸로 묻을 줄 알고. 왜냐하면 거꾸로 묻어야 자기가 번개가 꽝꽝 치면서 용이 돼가지고 승천을 해가지고 이제 이괄 장군이 이제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아이고 머리야. 그걸 도와주는 거였는데 근데 그냥 바로 묻으려니까는 그래 한 번쯤은 내가 아버지 말을 들어야지 이러면서 바로 묻어버려서 아버지가 이제 용이 못 되셨다. 승천을 못 하셨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재밌네요. 양평에 그리고 네. 자전거 타러도 많이 가시나고. 여기가 또 자전거가 기가 막힙니다. 자전거가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자전거 길들. 네. 우리나라가 뭐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또 의견이 다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강변으로 자전거 길 정말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탑 클래스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남한강에서 팔당 양평 요 구간은 우리나라 자전거 여행자들한테는 말 그대로 성지예요, 성지. 막 바이크 타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가시는 것 그럼요. 같아요. 그래서 한 40km 정도 되는데 왼쪽으로는 강물이 쫙 흘러가고 오른쪽으로는 또 나무가 빽빽한 그런 숲이 이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가보면 갈산공원이라고 있거든요. 네. 갈산공원이 이제 야트막한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는데 자전거 타고도 또 갈만해요. 그래서 올라가면은 아래로 또 이렇게 강변 또 이 풍경이 쫙 펼쳐져 보이고 이제 언덕백이다 보니까 이제 벤치도 너무 예쁜 데가 많고. 좋네요. 네, 그래서 그 왜 앉을 맛 나는 벤치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이제 쫙 이렇게 앉아 있어요. 좀 그런 게 또 사이사이에 그렇게 있을까? 네. 근데 양평하면 또 생각나는 게 양평 해장국인데 양평 해장국 너무 가면 유명하죠. 양평 해장국 먹어요 네. 말아요? 드셔야 됩니다. 드셔야 돼요. 네. 먹어야 이게 돼요. 양평 해장국이라는 건 이제 뭔가 국물이 좀 불그스름하면서 거기에 네. 이제 선지도 들어가고 내장도 들어가고 이제 뭐 콩나물 들어가 있고 이제 이런 해장국을 말하는 그런 약간 보통 명사처럼 돼버렸잖아요. 네. 그렇지만 또 양평에 가서 드시면 네. 뭐가 지금까지 달라요? 좀 헛먹었네. 진짜로? 그런 느낌이 충분히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요? 일단은 씹히는 그 내장의 어떤 촉감, 질감이 네. 이게 내장이 아니에요. 그래요? 스르륵 녹아요. 내장인데. 에이.
진짜로. 제가 어느 집 갔는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진짜. 나 알았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 해내탕을 먹었거든요. 해내탕. 네, 그러니까 해장국 플러스 내장탕. 내장탕. 그러니까 이제 선지랑 내장 다 들어가 있는 거. 그걸 먹는데 선지는 뭐 선지 그냥 말해 신선하죠. 뭐 하겠어요. 그냥 신선해가지고 그냥 퍼실퍼실하고요. 내장을 특히 이제 양이랑 천엽이잖아요. 천엽은 약간 그 타올 같이 생겨. 그거 네, 말고 타올. 양을 입에다가 탁 넣는데 네. 스르륵 하고 입에서 풀리는 거예요. 정말로 얼마나 아침부터 어머나. 이거를 관리를 잘 해놓으셨는지. 잡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요. 오. 그래서 이제 이 양평 해장국이라는 게 또 유명해진 이유가 네. 양평이라는 곳이 조선시대 때부터 이제 이 수도권 일원에 경기도 일원에서 소를 제일 많이 키우던 데였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 주변에 우시장이 큰 게 있을 수밖에 없죠. 아하.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선지나 뭐 이런 특수 부위 같은 것들은 신선하지 않으면 맞아요. 먹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냉장 기술 이런 게 없었으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위까지 이용한 그런 해장국을 만들 수가 있었고 여기에 이제 남한강, 북한강 두물머리 네. 해가지고 이때는 또 옛날 뭐 한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나무를 이렇게 벌목을 해가지고 네. 뗏목으로 엮어가지고 여기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또 사 드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강에다가 이제 다리 놓게 되잖아요. 네. 북한강 쪽에도 막 다리 놓고 댐 짓고 그런 노동자들도 여기 와가지고 부담 없이 이걸 드시면서 야 양평에 가니까 그냥 해장국이 그렇게 맛있더라 이거를 전국에다 이제 소문을 내 가지고 네. 지금의 양평 해장국이 이제 유명해지게 된 거죠. 그렇군요. 양평에 가면 양평 해장국이라고 간판 단집 굉장히 많을 것 네네네. 같은데 성공 확률이 높나요? 대부분 웬만한 집에 들어가도? 저는 한 두 군데 정도 가봤는데 두 군데가 다 조금 놀라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동네에서 먹던 양평 해장국이랑은 좀 다르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일단 내장을 그 만지시는 노하우 자체가 되게 달랐고요. 이게 또 아침에 정말 일찍 오셔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그날 쓸 내장을 그날 받아가지고 그걸 정말 엄청나게 세척을 해가지고 딱 준비를 해놔야 그런 잡냄새도 안 나고 부드러운 그런 양평 해장국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양평에 그 되게 오래된 그 양조장도 있다고. 또 이게 또 말이 안 나오면 또 섭섭하죠. 네. 이 브랜드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이게 지명이긴 한데. 네, 어떻게 얘기해도 되나요? 지땡 양조장인데 네. 여기가 지땡 막걸리 뭐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이게 이제 이 인근의 지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양평이라는 이름 자체가 네. 원래는 양근리였어요. 양근리. 예, 양근리하고 옆에 지평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근리의 양하고 지평리의 평하고 합쳐가지고 양평이 된 거고요. 아하. 어쨌든 그래서 그 지평리의 이름을 딴 양조장인데 여기가 우리나라에서도 뭐 지금 이제 1925년에 문 열었으니까 이제 100년 된 거죠. 100년. 와, 오래됐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안에서 생산을 안 하고 박물관처럼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딱 가면은 정말 딱 봐도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구나 그런 분위기가 좀 물씬 나는 그런 제법 큰 나무로 된 목조로 된 그런 양조장인데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어쨌든 양평이 또 옛날부터 물맛이 좋기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은 특히나 이제 술 만들 때 물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중요하죠. 예, 그러면서도 처음에 이제 만들 때 우리 전통 방식도 당연히 쓰지만 또 일본에서 들어온 당시로서는 좀 앞서 있었던 그런 방식까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 거예요. 술 맛이 좋기로 아주 처음부터 소문이 났고 그래서 이제 1999년 이후가 되면은 그 전까지는 사실 지역 술을 거기서만 팔았어야 되는데 네. 이제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뭐 유통기한 지키기만 하고 이 냉장 상태 유지하기만 하면 이쪽에서 만든 막걸리를 뭐 저쪽에서 소비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에 막걸리가 전국적으로 또 유명해져가지고 지금은 뭐 전국적으로 여기 막걸리가 뭐 마트 이런 데 안 깔려 있는 데가 없고요. 근데 또 여기가 지평리 그러면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세요? 지평리? 지평리? 네. 뭐가 떠오를까요? 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영화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평리 전투. 지평리 전투. 지평리 전투가 뭐냐면요. 이제 6.25 초반에 네. 우리가 계속 밀리기만 하잖아요. 네. 북괴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뭔가 전세를 바꾸는. 그래가지고 야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이제 반격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로 바꾼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런 전투거든요. 그래서 네. 이때 정말 뭐 아주 그 참혹함이 말도 아니었는데 이때 그래서 이 전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프랑스 대대하고 미군 23년대 등 한 5천 명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국군이 2만 5천 명이 둘러싸고서는 고립된 상태에서 포위전을 당한 거죠. 근데 그거는 물리친 건데 이때 이제 이걸 이끌었던 그 프랑스 장군이 몽클라 장군이에요.
몽클라르 장군. 네. 몽클라르 장군이 원래 별셋이었는데 네. 한국에 오고 싶어가지고 한국에 대대 단위로 파견이 되니까 야 그러면 너 계급을 낮춰야 돼. 대대를 지휘하려면 중령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럼 나는 계급을 낮춰서 중령으로 가겠어. 어머나. 해가지고 한국에 오셨던 분인데 그분이 지휘소를 설치한 데가 이 지땡 양조장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가보면은 그 지휘소로 쓰셨던 방도 있고 그 몽클라르 장군이 직접 쓰던 그런 노트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한테 정말 고마운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새기는 또 그런 역사적인 그렇군요. 그런 교육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 양조장에 가면 지금은 그렇게 박물관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전 양조장에 가본 적이 없어서 네네네. 가면은 뭔가 막걸리를 시음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이렇게 거기 있나요? 가면 이제 해설사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 해설사 분이 일단 거기에 역사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주시면서 네. 술을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뭐 이제 그런 것들 보관하고 있는 술 만드는 도구부터 설명을 해주시고 네. 마지막에 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네네. 정보 네네. 얻어냈고요. 자, 그 양평에 가면 또 되게 독특하게 소나기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이게 또 어떤 문학적인 또 그 멋이 있는 곳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 치고는 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소설. 소나기. 황순원 선생님의 소나기 모르는 사람 없지 황순원 작가의 않습니까? 소나기. 근데 사실 이 황순원 작가는 월남하신 네. 이분이 그 평안도 어디 출신이신데 그래서 사실 여기가 고향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시면서 네. 제자들이랑 이쪽 인근으로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니셨대요. 그래서 소나기에서 묘사해 놓은 그 자연의 모습을 보면 누가 봐도 이 양평 인근의 어떤 농촌의 모습이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분의 문학관, 이분의 기념관을 어디서 설치하느냐 이제 말이 많았는데 제자분들이 직계 제자분들이 이 양평에다가 마련하는 게 맞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양평에다 마련을 해놨고요. 가면은 이 소나기 그 주인공 소년 소녀가 이렇게 집단에서 비피하고 있는 뭐 이제 그런 조각상 원두막 같은 뭐 것도 그런 것도 있고요. 있어요? 일단 여기 재밌는 게 네. 소나기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나기 체험? 어떡해요? 어떻게? 비를 막 내려줘요? 한 시간에 한 번 네. 엄청나게 강력한 분수로 어머. 소나기를 내리게 해줍니다. 정말요? 그래서 상당히 좀 웃음이 좀 나긴 하는데 네. 재밌어요. 그리고 오. 맑은 날 가면 네. 맑은 날에도 어쨌든 소나기를 내려주는 거니까 오. 무지개가 뜹니다. 와, 너무 네. 인색 체험인데요? 네. 연인들이 한번 가볼 만한 데이트 코스인 것 같은데요? 근데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좀 놀래요. 강력해요? 너무 소리가 강력해. 나면서 물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우산도 좀 우산을 준비해 놨습니다. 거기에 우산 준비해놨어요? 투명 우산 같은 거 빌려주고요. 어. 네, 그거 재밌습니다. 그렇군요. 네. 박물관 또 뭐 하나 있잖아요. 아프리카 박물관. 여기에 정말 좀 놀라웠던 게 네. 아니 이게 왜 여기 있지 싶은 아주 본격적인 아프리카 문화 박물관이 여기 있습니다. 오. 저는 아프리카 좀 다녀본 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니 이걸 여기 갖다 놨다고 할 정도로 오, 잘 돼 있나 봐요. 네, 뭐 마사이족이 쓰는 그런 뭐 무기라든지 이야. 뭐 옷이라든지 뭐 그쪽 짐바브웨 쪽에 그 전통 돌 조각이라든지 이런 걸 놔뒀고요. 더 놀라운 건 미리 예약을 하시면 커피가 원래 기원한 곳도 네. 우리가 이제 아랍 쪽이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아프리카 쪽이거든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커피가 정말 유명해요. 오. 그래서 여기에 그 대표님이 원래 아프리카 쪽에 이제 물 관련 이렇게 우물 뚫어주고 이런 사업하시던 분인데 에티오피아 커피를 직접 수입하세요. 이야. 그래서 거기 또 그 아프리카 같은 움막집에 이렇게 앉아서 네. 에티오피아 여자분이 전통 의상을 어머나. 입고 이렇게 맷돌로 갈아가지고 조그만 프라이팬에 이렇게 볶아가지고 직접 눈앞에서 이렇게 와. 로스팅해서 내려주시는. 아프리카 체험이네요. 네, 아프리카 그래서 커피 그걸 체험? 이제 에티오피아 표현으로는 분나 체험이라고 하는데 그 분나 체험을 또 할 수가 있는 아주 재미있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양평 찾는 분들 꼭 들르는 곳 중 하나가 문호리 리버마켓. 이것도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기는 약간 유럽식 그런 주말 시장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주민분들 나와가지고 아이디어 상품 팔고 정말 건강한 먹거리 팔고 이러는 곳인데 가보시면은 정말 의외로 돈을 많이 쓰시게 될 수 있고 왜냐하면 워낙 사고 싶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여기서 사온 토마토 농축액 이거 그냥 플레인 탄산수에 타서 마시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토마토 고추장 뭐 이런 거 사와가지고 열심히 먹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바질 페스토, 안초비가 들어간 바질 페스토 뭐 이런 것도 사와가지고 지금 재밌는 열심히 먹고 플리마켓이군요. 있습니다. 네. 야, 주말 나들이 코스로 정말 아주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오늘 정보 많이 들었네요. 여러분들 주말에 한번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탁재영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털루 패배 후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됐던 프랑스 제1제국의 황제는 누구였을까요?가 문제였죠. 정답은 1번 나폴레옹입니다. 얼마 전 전쟁 중 잃어버린 브로치가 200여 년 만에 다시 세상에 나와 화제가 되고 있네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지금 프랑스, 영국 여행 중인데 대관식 그림과 유배지 다 봤어요. 관광하고 본 것이 퀴즈에 나오니 너무 좋네요 해주신 박소희 님, 야, 이른 아침부터 우리 어박목 생방송으로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단풍 구경 가면서 급하게 보내주신다는 8676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 듣고 팟캐스트로 다시 듣게 하면서 경제 공부하고 있어요. 늦은 나이에 경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1시간 열심히 듣다 보면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는 기분입니다 라고 보내주신 7837님, 아이, 늦은 나이가 어디 있어요. 지금부터죠. 저도 같이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 오늘은요 유미의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